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에 환갑을 앞둔 여자입니다. 벌써 환갑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서글프기도 하네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 환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나 싶고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제 인생에 알맞은 것 같네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어찌 그렇게 찾아오는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보기도 했고요. 좋기도 하고 안심이 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죠. 요즘 제 아들이 그러대요. 요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즐겁게 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결혼도 선택이고 아이를 낳는 것도 선택이라면서 자신이 행복한 것을 가장 큰 가치로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자신에게도 연애, 결혼, 출산을 강요하듯 조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서른이 넘은 아이에게서 나온 말을 듣자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워보는 걸 당연하게 느끼고 그렇게 알고 살던 저였기에 그저 철부지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인생, 본인이 꾸리는 게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그렇더라고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 다 큰 아이에게 잔소리 같아 별 말 안 하면서도 진짜 저러다 결혼도 못하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금 덜 버는 직업이기라도 하면 먹고 사는 게 빠듯하니 힘들어 그런가 할 텐데 제법 벌고 괜찮은 직업을 가진 아이가 그러니 괜히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혼할 때쯤 일들이 생각도 나고 제가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 아이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건가 싶어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땐 안 그랬는데 크면서 남편 돌아가고 고생 많이 시켰거든요. 부모가 무너지면 부모만 고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도 같이 고생하는 거지. 그렇게 돌이켜본 제 인생은 정말 산전수전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평범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연탄 때는 부엌에 거실도 없이 방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방이었죠. 안쪽 방이 저와 언니들의 방이었고 부엌과 붙은 방이 거실 겸 부모님의 방이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은 새 옷을 입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들이 입던 옷이 거의 누더기가 되어 제 차례가 돌아오기 때문에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게 소원처럼 되어버렸죠. 번번이 새 옷을 입는 큰언니가 부러워 언니보다 제가 키가 크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1살 차이도 큰데 4살 많은 큰언니와 2살 많은 둘째 언니를 키나 덩치로 제가 따라잡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옷은 너덜너덜 옷소매가 일어나고 항상 보풀이 나 있었죠. 새 옷을 입은 친구라도 마주치기라도 하면 기가 죽고 부러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머니는 제가 옷을 입으면 우리 현정이는 얼굴이 예뻐서 그런지 무슨 옷을 입어도 티가 나. 어쩜 이리 잘 어울리니? 언니들이 입었을 때보다 훨씬 예쁘네. 라면서 제 기분이 좋아지도록 해주시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간 저는 작아진 옷보다 넉넉한 옷을 입고 괜히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보며 조금이라도 더 예뻐 보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만 어머니를 많이 닮아 세 딸 중에 인물이 제일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기도 했기에 조금 우월감을 느낀 것도 있습니다. 언니들도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현정이 속눈썹 좀 봐. 피부도 엄청 하얗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 얼굴보다 제가 더 예쁘다고 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예쁘고 화려한 것에 집착하듯 생각하고 자랐거든요. 언니들이 입던 옷도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입고 싶었고 머리끈이라도 화려한 것을 해 주눅 들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한복이었다니까요. 언니들이 자주 입지도 않은 옷인데다가 화려하고 고운 옷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옷가게 주인이 되는 게 꿈일 때도 있었죠. 공주님처럼 옷을 입는 마른 인형이 부러운 날도 있었고요. 중학교에 올라가며 언니들과 덩치가 비슷해지고서야 제 옷이 생겼습니다. 처음 교복을 맞출 때는 너무 신이 나서 만세를 부르기도 했죠. 오로지 제 옷이었으니까요. 누구도 입지 않는 소중한 저만의 옷이라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제게 너무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봐도 너무 낡은 옷을 입히는 게 마음이 아프셨다고요.
언니들도 제 눈치를 봤는지 새 옷을 사면 제 앞에서 입어보지도 못하고 서랍에 숨겨두기도 했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면 우니까요. 제가 옷에 대해선 하도 예민하게 구니 온 가족이 눈치를 본 거죠. 그렇다고 옷 세 벌을 턱턱 사줄 형편도 아니었고요. 부모님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국밥을 파셨거든요. 콩나물 국밥 팔아 남는 돈이 많지는 않았기에 그러셨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티셔츠 하나에도 손을 떨며 사셨답니다. 어머니는 봄, 가을 옷 세 벌, 여름 옷 세 벌, 겨울 옷 두 벌로 나셨고 아버지는 계절별로 거의 한두 벌로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티셔츠만 바꿔 입으시거나 하는 식으로요. 장사하는 사람이 옷만 많아 뭐해. 어차피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금방 더러워져.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제일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왕지사 깨끗하게 입고 장사를 하면 좋고 여러 벌 사서 돌려 입으면 더 깨끗하고 보기 좋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도 했고 그렇지 못한 부모님을 보면 속상했습니다. 옷차림과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평가를 하는데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벌면 옷을 많이 사겠다고 다짐 아닌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 덕인지 저는 모양내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똑단발머리에 교복을 입고 다니면서 뭘 그렇게 꾸몄을까 싶지만 나름 핀에도 색실이나 털실을 이용해 만들어 꾸며서 꼽기도 하고 양말에 자수를 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라도 포인트를 주고 싶더라고요. 언니들은 그런 저를 보며 유난 떤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시간 동안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상고 2학년 때 축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악 선생님께서 현정아, 학교에서 축제 여왕을 뽑는데 한번 나가보지 그러니 1등하면 상금도 있다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학교 곳곳에 붙은 안내문들을 받기에 눈길이 가긴 했지만 선뜻 나가겠다고는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마음이 설레면서 나가고 싶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나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참가 신청서를 냈다가 교무실 앞에 거는 학교 대표 사진에도 제 모습이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학교 전통이었거든요. 상금도 그때 돈으로 1,000원이나 받아 어머니께 드렸는데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어깨가 으쓱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돈으로 400원짜리 짜장면을 2그릇은 사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인물값 한다며 좋아하셨죠. 그때부터 저는 외모 덕을 좀 봤습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저는 학교에서 추천서를 넣어주신 회사에 격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고 가는 거래처 사장님들과 자주 마주칠 기회가 많았죠. 지금 같으면 고소를 당하고도 남을 행동을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소수였고 신사다운 분들이 더 많은 편이기에 견딜만 했습니다. 일이 어렵진 않았는데 사람 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사장님도 제가 일머리가 있어 일도 잘하고 인물까지 좋다고도 하셨고요. 오시는 분마다 격리 인물 좋다고 한다며 칭찬 같은 말들을 하셨습니다. 요즘엔 그런 말하면 모욕죄로 잡혀간다죠. 외모 지적이라고 말이죠. 그때는 그런 말이 기분 나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아야 했습니다. 인물 좋다, 예쁘다는 말이 겉으로는 나쁜 말도 아니고요.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그 자체가 나쁜데 왜 몰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익을 받는 쪽이었으니 참을만 했는데 그렇지 못한 쪽도 많았죠. 가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 들어보면 울고불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리 약속도 없이 찾아온 사람이었죠. 회사를 열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다 저희 사장님께 자문을 구한다면서요. 다부진 인상의 그 사람은 사장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망부석처럼 기다렸습니다. 미리 약속을 하시고 오면 좋은데 며칠에 한 번씩 찾아오는 통에 번번이 차를 타주기만 하는 제가 다 곤란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장님이 돌아오시는 시간을 말씀드려도 가지도 않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다 가끔 사장님을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고 가기도 하고 하다가 거래를 따냈는지 거래처로 약속을 잡고 오기 시작하더군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온 것 같습니다. 젊은 사장이라 그런지 편했습니다. 가끔 실없이 하는 농담이 재미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웃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을 나서면서 현정씨, 오늘 저녁에 뭐 해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사장님을 비롯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던 회사였던지라 젊은 사람이 오가니 좋기도 했지만 항상 깔끔한 모습이라 좋았거든요. 은근히 풍기는 로션 냄새도 좋게 느껴졌고요. 제법 큰 키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게 일정을 물어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수줍은 마음인데도 집에 가죠 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배시시 웃더니 그럼 저랑 저녁 하실래요? 라고 하더군요. 뭣도 없이 웃기만 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도 저는 그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1년 정도 연애를 했죠. 세 자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언니들 각오하라고 하셨지만 그 사람을 만나보시고 이해하셨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그 사람은 큰형과 15살 차이가 났거든요. 조카들하고도 몇 살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시부모님이 타지에 나가 있는 그 사람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시는 바람에 그 사람도 서두르게 됐고요. 그런데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이 놓이신 것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형제가 많은 집이라고 했었는데 정말 다 모이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남 3녀인데 그중 막내였기에 시집살이는커녕 오히려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희만 제일 멀리 살았기에 명절에 가도 늦기가 일수라 일도 많이 안 했고요. 형님들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선물로 때우면서 요령껏 했죠. 남편이 일이 워낙 바빠 정신없어 하기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배운 대로 정리 좀 해주고 거래장부 보면서 불필요한 지출 줄이게 했더니 이익이 늘었다며 남편이 무척 고마워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께 우리 섹시 아니면 나 사업 망해. 내가 이만큼 회사 이끄는 거 다 저 사람이 야무지게 봐줘서 그렇다니까요. 얼굴도 예쁜데 능력까지 있지 뭐야. 라며 자랑을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이 다 저를 대접해주면서 봐주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제 콧대를 세워주니 저는 또 우쭐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저를 가꾸고 사고 싶었던 옷도 샀죠. 결혼한 지 2년 만에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갈 정도로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했기에 남편이 저를 백화점에 데려가 사줬거든요. 당시 부의 상징인 모피코트도 사고 맞춤 옷도 계절마다 했죠. 언니들은 제가 부자에게 시집을 가서 이제 사고 싶은 옷 다 산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너무 사치 부리는 거 아니니? 가정주부가 그런 옷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껴 쓰라고 볼 때마다 그러셨고요. 저는 그런 친정 식구들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능력이 있어 그 돈으로 사는 건데 왜 저리들 참견을 할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선물로 가져가는 물건이나 돈은 웃으며 받으면서 왜 저러나 했죠. 그러다 큰언니가 시집을 가고 둘째 언니도 시집을 가면서 저희 세자매는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형부들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언니들도 점점 저를 멀리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제 할도리를 하며 모른 척 지냈습니다. 제 생활은 계속 좋았기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었죠. 백화점에 가 교양 수업을 듣는 것도 재밌었고요. 식탁 차리기와 꽃꽂이, 서예 같은 걸 배웠는데 좋더라고요. 일주일이 교양 수업만 들어도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특히 꽃꽂이는 점점 늘어 전문가 반을 들어도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배운 대로 집을 꾸미는 재미도 있었고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은 관찰력도 좋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변화를 줘도 다 알아보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남편이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종종 장부를 봐달라고 할 때도 제가 꼭 필요한 사람 같아 좋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고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하기도 했고요. 사모님 소리 듣는 것도 당당한 기분이 들어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저를 조바신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볼 때마다 아기는 아직이냐? 하며 물으셨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실 만도 한 게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가도록 아이가 안 생겼거든요. 보약도 지어주셔서 빼놓지 않고 먹었는데 아이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점점 시댁에 갈 때마다 죄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들어진 것도 있었는데 아이가 안 찾아오니 안 그래도 마음이 조급해지는 데다가 시부모님이 물으시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웃으며 아직 아이가 엄마 아빠를 못 찾나 봐요 하고는 했습니다. 언니들은 결혼하자마자 조카들을 얻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저는 그러질 못하니 더 우울하고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결혼한 지 3년 반 만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찌나 좋던지 임신인 걸 안 순간부터 매일 감사일기를 쓸 정도였죠. 남편은 사업이 바쁜 와중에도 임신한 저를 잘 살펴주었습니다. 남편 일이 잘 되면서 일본까지 오고 가며 출장이 늘어 바빠졌거든요. 그런데도 병원에 갈 때도 거의 같이 갈 정도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못 가면 기사를 보내주었고요. 산부인과도 일대에서 가장 좋다는 곳으로 정해 거리가 멀어도 갔습니다. 힘들게 가진 아이였기에 유난이라는 유난은 다 떨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해 먹어도 백화점에서 사서 먹고 과일도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먹고 두었다가 갈아서 주스로 먹고는 했습니다. 까탈을 떨었죠. 사모님 소리 들으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당신 집에서 일 봐주시는 아주머니를 좀 드리는 게 어때? 아무래도 당신 몸이 더 무거워질 텐데 혼자 있는 것도 불안하고 앞으로 집안일도 혼자 하기 힘들어질 것 아니야. 아이도 같이 봐주고 집안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아봐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지만 선뜻 남의 손에 살림을 맡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몇 분 면접을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분도 없었고요.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배가 점점 불러오도록 아주머니는 못 뽑았습니다. 그러다 백화점에 가서 장을 보려는데 이상한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채소 코너였는데 한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를 업은 여자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매달려 사정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말소리가 제가 있는 곳까지 들려 들어보니 아이 없고도 잘할 수 있어요. 피해 안 드릴게요. 일 좀 시켜주세요. 라는데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엎인 채로 아무것도 모르고 보채는 아이도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고요. 그때 제가 임신 7개월이 조금 못 되었을 때라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갔는데 여자의 말을 듣던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들어가자 여자는 후다닥 자리를 벗어나더라고요. 저는 몸이 무거워 여자를 놓치고 말았고요. 그리고 며칠 뒤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입덧을 임신 5개월까지 한지라 뭐든 먹고 싶을 때 먹자 싶었는데 하필 남편이 일본으로 출장을 간 때라 사다 달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기사님께 부탁을 해 집 근처 시장으로 가 순댓국집을 찾았습니다. 순댓국 냄새가 풍겨오는데 입에서 군침이 돌면서 배가 고프더라고요. 기사님은 먼저 식사를 하셨다고 해 혼자서 순댓국을 시키고 앉아 순댓국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2숟갈 정도 먹었을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순댓국집 사장님에게 사장님, 제가 할 일 좀 없을까요? 저 진짜 애랑 굶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발 일자리 좀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익숙한 모습에 보다 보니 며칠 전 백화점에서 본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는 순댓국을 먹으며 여자를 보았는데 며칠 전 업었던 아이를 여전히 업고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업은 여자에게 사장님은 일자리를 주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다 아이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애를 떼놓고 오면 또 몰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자는 그 자리에 서서 애를 두고 일할 수 있었으면 내가 했죠. 애를 못 떼어놓으니 하는 말이에요. 라면서 가게를 나서려고 하더군요. 그런 그녀를 제가 후다닥 달려가 잡았습니다. 순댓국 한 그릇 먹고 가요. 내가 살게요.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라면서요. 여자는 그런 저를 보더니 정말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 먹다가 봐서 그래요. 애가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얼른요. 하면서 제가 혼자 앉아있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왜인지 짠하더라고요.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가 아이까지 업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순댓국을 한 그릇 더 시키고 여자에게 몇 살이냐, 아이는 몇 살이냐 하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처음엔 머뭇거리더니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저보다 3살이 어린 여자였고 아이는 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에게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우리 집에 와서 일해볼래요? 보다시피 나도 곧 아이를 낳는데 혼자 집안일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아기 엄마끼리 지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데리고 와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이 있었는데 2살을 못 넘기고 병으로 먼저 떠났거든요. 동생이 살아있었으면 저렇게 컸겠다 싶어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면 언니들하고도 멀리 지내다 보니 외로운 마음이 들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필요했던 것도 같고요. 여자는 고개가 식탁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할게요, 사모님.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다음날 아이를 업고 온 여자는 제법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양 수업에서 배워온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잘하고요.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것은 옷 정리하는 법과 요리였습니다. 옷은 소재별로 깨끗이 손질해 다음에 입을 때 깔끔하게 입을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요리도 고급 식재료로 조리를 잘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떨결에 만나 집안에 들이면서도 걱정이 들기는 했는데 좋더라고요. 미정 씨는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디에서 이렇게 집안일을 배웠어? 옷이며 음식이며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어쩌다 이런 복덩이를 만났을까? 라며 말을 해도 그저 웃기만 하니 사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기를 낳고 몸조리를 하는데 저는 몸조리도 혼자 했어요. 애 아버지가 임신한 저를 버리고 가버렸거든요. 호강시켜준다더니 라고 하기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구나 싶었고요. 그 말 말고는 도통 사생활은 말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 아들도 잘 돌봐주고 집안일도 꼼꼼히 잘했거든요. 아이 둘을 같이 보기도 하고 제 몸조리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잘하는 여자가 날이 갈수록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몸조리를 도우러 오셨던 친정엄마는 제가 집안일에 사람을 쓰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진 않으셨지만 남편이 그러라고 했다 하니 별말 없이 여자를 지켜보기만 하시더라고요. 트집을 좀 잡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꼼꼼히 잘하는 여자에게 결국 아무 말도 못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저는 점점 더 의지했고 월급도 넉넉히 챙겨주었습니다. 언니들과 교류가 없다 보니 조카들과도 당연히 교류가 없었기에 형제가 없는 아이에게 여자의 아이는 좋은 형이 돼주었습니다. 엄마를 닮아서인지 마음이 여리고 순한 게 착한 아이에게도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와 저는 자매처럼 지내며 제가 옷도 주고 화장품도 사줬습니다. 쇼핑을 갈 때도 같이 다니면 닮았다면서 자매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여자에게 정을 더 쏟았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잘 지냈고요. 그렇게 10년을 지냈는데 여자가 사모님, 저 아무래도 고향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기에 놀라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임신하고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는데 더 늦기 전에 가야겠다고요. 사정이 그러니 가라고는 했는데 제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은 바빠 일주일에 2~3번 들어올 때도 많았기에 여자가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는데 훌쩍 떠난다고 하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가보는 게 맞으니 퇴직금 넉넉히 챙겨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10년을 일했으니 당연했죠. 아들은 형과 헤어지기 싫다며 울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아이와 떠난 후 저는 다시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빚쟁이들이 찾아와 남편 멱살을 잡았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한 일주일 집에 쉰다고 하기에 웬일이야 하면서도 오랜만에 우리 세 식구 오순도순 지내보자 하며 좋아했는데 난리가 난 거죠. 아들은 놀라서 울고 저도 빚쟁이들을 피해 방에 숨어 떨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들과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저희가 있는 방으로 오더군요. 그러더니 여보,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아. 김이사 이놈이 아무래도 장난친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볼 테니까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마. 라면서 나가더군요. 저는 무슨 말인지 감도 못 잡겠고
어안이 벙벙해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이 학교 보내면서도 주변을 살펴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올까 겁나더라고요. 그러길 한 3일 정도 했을 때쯤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들어왔더군요. 술 냄새도 많이 나고요. 밥 좀 달라는 남편에게 상을 차려주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꾸역꾸역 밀어넣는 것처럼 먹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더군요. 그러더니 나 아무래도 배신당한 것 같아. 회사는 망했고 어쩌지?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뒤부터 남편은 장부 봐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힘들게 얻었다 보니 어떻게든 잘 키울 욕심에 아이에게 집중했고요. 그러다 보니 회사 일에 관심이 없어졌죠. 남편도 일이 잘 되니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김이사라는 사람이 남편이 출장이 잦은 틈을 타 회사의 주요 정보를 가지고 다른 회사를 차리고 주요 고객들을 가로채고는 이중으로 운영을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의 직인이 다 회사에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수익은 그쪽으로 보내고 지불해야 하는 돈은 남편 회사에서 빠져나가게 해두고요. 그렇게 운영한 지 2년이 되도록 남편은 몰랐답니다. 어쨌거나 남편에게 올라오는 서류에는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김 이사가 돈으로 사람들을 꼬셨는지 남편 회사에 남은 사람이 없더래요. 남편은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을 더 힘들어했습니다. 시댁 형제분들이 소식을 듣고 조금씩 도와주셨지만 회사는 도산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12살이 되던 해였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같더군요. 집안에 값 나가는 것들은 다 팔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끼던 옷들도요. 조금씩 사모은 보석들과 금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저희 세 식구 살 집을 새로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페인처럼 먼 산만 보더라고요. 그나마 사람다울 때는 학교에 다녀온 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아들에게는 저만큼이나 지극정성인 사람이었기에 내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더니 쓰러졌습니다. 뇌동맥이 파열되었다는 남편은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말에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사람들이 제발 벌을 받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더군요. 남편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만난 언니들은 그러게 좀 아껴 쓰랬더니 결국 이사단이 나는구나. 사모님 소리 듣다가 이제 어쩌니? 제부도 없는데? 라며 저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비웃더라고요.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에게 언니, 그런 소리 할 거면 가. 시댁분들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언니들이 그런 얘기 해야 해? 언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입던 옷 물려준 거? 라며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진 않았죠. 그랬는데 곁에 계시던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 옷을 못 해줘서 너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시면서요. 더 이상 보고 있기가 힘들어진 저는 친정 식구들은 다 내보내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시부모님은 오시지도 못했고 형제분들과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셋째 아주버님이 재수씨 아직 젊은데 민혁이 우리한테 보내고 새 인생 살아요. 우리가 생활비는 못 보내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세영이가 그간 우리한테 해준 게 있는데 우리가 민혁이 하나 못 키우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형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 그냥 민혁이랑 살게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낳은 아이인데 민혁이랑 제가 따로 살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라며 고개 숙여 사정을 했습니다.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재수씨, 진짜 우리가 벌이가 좋지 못해서 못 보태줘요. 일단 지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요. 데리러 올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다들 가셨는데 남편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아들과 저는 어쩌라고 그렇게 떠나버렸는지 원망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떠난 사람 원망을 해서 뭐합니까?
당장의 아들과 제가 어떻게 먹고 살지가 문제죠. 그 나이에 격리짜리는 다시 안 날 테고 일단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여기저기 인력, 구인 구직은 다 보면서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건물 청소하는 용역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찾은 일자리였기에 어떻게든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나름 개선 방향도 찾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묵묵히 저를 응원해 주시면서 아들 밥도 챙겨주시더라고요. 언니들과 형부, 조카들은 저와 아들을 없는 사람 취급했지만요. 그래서 저도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제 할 일 하고 먹고 살면 됐죠. 그렇게 한 3년 하니 어지간한 청소에는 자신이 붙더군요. 조금씩 오르는 월급을 받는 것도 좋았지만 회사가 점점 더 큰 건물과 계약하며 저를 투입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뭔가 승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백화점 청소를 시작하게 되어 최정예 직원들과 함께 투입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특성상 일이 많고 꼼꼼해야 해 회사에서는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큰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구토를 해놨다는 연락을 받고 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난 뒤 세제를 담은 물통을 비우러 화장실에 들어가 양동이를 들다가 삐끗하여 곁에 서 계신 고객님의 밍크코트에 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이 계실 때는 오물을 버리지 않는다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에 오롯이 제가 100%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단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해버렸네요. 어떤 보상을 원하시던지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고객님은 놀라셨는지 어머! 하시며 옷을 털어내시다가 제가 사과를 하자 가만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정신없이 사과를 하면서도 옷값 생각뿐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저 비싼 밍크코트에 구정물을 튀기다니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객분이 저를 잡더니 사모님 아니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저 미정이에요, 사모님. 사모님 댁에서 일하던 아기 엄마 미정이요. 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미정 씨랑 너무 다른 모습의 고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없어 하자 고객님은 저를 꼭 안더니 얼마나 사모님 찾았는 줄 아세요? 오늘도 사모님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엄마랑 백화점에 온 거예요. 혹시나 사모님 마주칠까 해서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라더니 흑흑 흐느끼며 울더라고요. 그렇게 있다 보니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을 살펴보니 미정 씨더라고요. 제가 알던 미정 씨요. 어머, 미정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어머나, 이렇게 만나지네. 라며 손을 잡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래도 모피코트가 생각이 나. 옷은 내가 물어줄게. 했죠. 그러자 미정 씨는 됐어요. 이까짓 옷이 대수예요. 사모님 찾았는데. 사모님 아니었으면 저랑 우리 아이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그날 일자리 못 구하면 너무 배고파서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런데 옷이 무슨 상관이에요? 라면서 웃더군요. 웃는 얼굴을 보니 미정 씨가 더 확실하더군요. 저와 처음 만난 날 순댓국 국물에 밥을 말아 호호 불어서 아이 입에 먼저 넣어주고 활짝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잘 차려입어 낯선데도 웃는 얼굴은 여전히 순박한 그대로더라고요. 그 웃는 얼굴이 반가웠지만 갑자기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보고 놀랐지?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떠나는 바람에 아들이랑 먹고 살려니까 이렇게 됐어. 갑자기 너무 창피하네. 미정 씨는 잘 지내 보여 다행이야. 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미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더니 일 마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우리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하더라고요. 교대 시간이 되어 교대를 하고 미정 씨를 만나기로 한 백화점 정문 앞으로 가면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미정 씨는 반가웠지만 제 처지가 그렇게 당당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는
한 중년의 여성분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라며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 조금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안부까지 서로 묻고는 제가 먼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미정 씨는 눈물을 닦으면서 사모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라며 제 손을 잡더군요. 그러더니 미정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아버지 편찮으시다고 고향으로 간 건 아시죠? 아버지가 안 받아주실 걸 알면서도 무작정 간 거예요. 가끔 엄마랑 통화는 했거든요. 사실 저희 집이 사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요. 그런데 그놈의 아들이 뭐라고 딸들은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게 싫어서 밖으로 돌다가 21살에 우리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버지는 임신한 걸 아시고는 당장 병원 가라고 난리가 나셨죠. 그런데 제가 그 남자랑 살겠다고 아버지랑 다시는 안 본다며 가출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불러오자 남자는 다른 여자 만나 도망을 갔고 저 혼자 아이를 낳아 길렀어요. 그러다 있던 돈 다 쓰고 일자리를 찾으려는데 아이가 있으니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저랑 아이한테 밥도 사주시고 일도 하러 오라고 해주셔서 저랑 아이가 살았죠. 그리고 일하는 동안에도 잘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하니 가야겠더라고요. 사모님께는 은혜도 못 갚았는데 말이죠.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다짐을 하고 고향으로 갔죠.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른 척하고 병간호했더니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모님께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찾아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라면서 울더라고요. 사장님 회사가 망했다는 말 듣고 어쩌면 못 찾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찾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사모님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꼭 찾아서 보답하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고향에서 아예 이쪽으로 왔어요. 다 정리해서.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곁에서 듣기만 하시던 미정 씨의 어머니께서는 엄마라고 생각하고 힘든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고요. 말만이어도 고맙더라고요. 언니들 생각도 나고요. 그 후로 미정 씨는 정말 자주 찾아와 저희 아들과 미정 씨 아이와 같이 저녁도 먹고 시간을 자주 보내더라고요. 저도 피곤한 날에도 미정 씨가 오면 좋았고요. 그러다 사모님, 꽃꽂이 배우시던 건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 과정 했어요. 재미있어서. 나중에 돈 모으면 꽃가게나 해보려고 하며 웃었죠. 그랬더니 민정 씨도 웃더라고요. 민정 씨도 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같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며칠 후 민정 씨가 같이 갈 곳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많이 크지 않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는 곳이었는데 1층이 비었더라고요. 저기 저 자리에 꽃가게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민정 씨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 젊은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상가 지역 바로 옆 골목이면서도 일집 지역으로 가는 입구에 있어 목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다. 여기서 민정 씨 꽃집 하게? 좋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는 아니고요. 사모님이 여기서 꽃집 좀 해주시라고요. 여기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매입하신 건물인데 1층은 사모님께 무조건 무상 제공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라고 모시고 온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상 제공? 꽃가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진짜 저희 성의인데 안 받아주시면 저 다시는 사모님 못 봬요. 저는 저 2층에서 스파게티집 할 거예요. 앞으로 위아래에서 일하면서 우리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감이 안 나 버벅거리다가 이해가 되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는 저를 꽉 안아주며 민정 씨는
사모님이 해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 약소해요. 진짜 우리 애랑 저의 생명의 은인이신데요. 게다가 민혁이 귀한 아이인데도 두 아이에게 차이 못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꽃집은 이제는 수강생들도 꽤 되고 주문이 많아 가끔 밤에도 작업을 합니다. 결혼 시즌이나 돌잔치 때도 주문이 많거든요. 그래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꽃과 함께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다가 우리 아들 학교도 보내고 키우게 해주었으니까요. 원래도 아름다운 것이 좋은 제게 꽃은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도 제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죠.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가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이상의 관계로 지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저도 그럴까요? 이제는 제발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건, 사고는 제발 이제 그만이길 바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무탈하게 건강히 잘 시간이 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시길.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